앵무새 죽이기 제15장.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피고를 위해 꽤나 변론을 펴고 그의 엄마로부터 용서한다는 장문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딜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기로 결정되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평화스런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별로 평화롭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에게 악몽이 닥쳐오고 있었으니까. 저녁을 먹고 난 어느 날이었다. 딜도 우리 집에 건너와 있었고 알렉산드라 고모는 구석에 있는 고모 의자에 앉아 계셨으며 아빠도 아빠의 의자에 앉아 계셨다. 제모빠랑 나는 바닥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야말로 조용하기 그지없는 한 주일이었다. 나는 고모 말을 잘 들었다. 오빠는 이제 나무집을 좋아할 나이는 지났지만 딜과 나를 도와 나무집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새로 만들어 주었다. 딜은 우리한테는 아무 부담도 주지 않고 부우레들리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할 묘책 하나를 찾아냈다. 뒷문에서 앞마당까지 레몬드롭을 길게 떨어뜨려 놓으면 아저씨가 개미처럼 그것을 따라 나올 거라는 얘기였다. 그때 앞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오빠가 문을 열고는 헥테이트 아저씨가 왔다고 했다. 들어오시라고 해라. 벌써 들어왔습니다. 바깥 마당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변호사님을 잠깐 밖에서 뵙자고 하는데요. 메이콤에서 남자 어른들이 앞마당에 서 있을 때는 오직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누가 죽었거나 정치 때문이다. 나는 누가 죽었나 생각했다. 오빠와 내가 앞문으로 나갔더니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오빠는 거실 전등을 끄고 유리창 덧문에 코를 박았다. 알렉산드라 고모가 말리셨지만 오빠는 듣지 않았다. 고모, 잠깐만요. 누가 왔나? 보게 해주세요. 딜과 나는 다른 유리창으로 갔다. 아빠 주위에 남자들이 떼를 지어 서 있었다. 모두 한꺼번에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내일 그를 군 감옥으로 이감합니다. 말썽이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요. 바보 같은 소리 말게. 여긴 메이콤이야.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아무 것에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우린 이 사건 공판을 연기한 거야. 오늘이 토요일이지? 공판은 아마 월요일쯤에 있을 거야. 하룻밤만 지켜줄 수 없겠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메이콤 사람이라면 내가 소송 의뢰인 한 사람을 맡는 걸 시샘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지막하게 환호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링크디스 아저씨가 입을 열자 뚝 그쳤다. 여기에 있는 사람치고 무슨 짓을 벌일 사람은 없지. 내가 걱정하는 건 올드세럼 패거리들이야. 자네가 얻어낼 수 없겠나? 그걸 뭐라고 하지? 소송 원인 발생지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겠지요? 아빠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지만 들리지 않았다. 오빠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오빠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했다. 게다가 설마 그 패거리를 겁내는 건 아니겠지? 그 작자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알고 있지요. 일요일에는 보통 술을 마시지 않아.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가 있거든.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별한 경우라서요. 그들은 무엇라고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였고 고모는 오빠가 거실 전등을 켜지 않으면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빠는 고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선 첫째, 왜 자네가 이 일을 맡았는지 모르겠네. 링크디스 아저씨가 말하고 있었다. 에티커스, 자넨 이 사건에서 얻어낼 게 하나도 없어. 정말이지 하나도 없다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그것은 아빠의 위험스런 반문이었다. 스카웃, 정말로 그곳으로 옮겨놓고 싶은 거니? 탁, 탁, 탁. 장기판에서 내 졸들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자, 이것 좀 읽어보거라. 오빠는 헨리 W. 그레이디의 연설문을 가지고 저녁 내내 끙끙대곤 했다. 링크.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럴 수 없어. 아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네도 잘 알고 있을 테지. 어른들 사이에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맨 아래쪽 앞 계단으로 물러섰고 어른들이 그에게 바짝 다가가면서 그 소리는 더욱 불길하게 들렸다. 아빠, 전화해요. 어른들이 조금 움찔하더니 흩어졌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상인들, 읍내에 사는 농부들, 레널즈 의사 선생님과 에이브리 아저씨도 거기 계셨다. 잼, 네가 바꿔라. 웃음이 그들을 흩어지게 했다. 아빠가 거실에 있는 천장 전등의 스위치를 켜자 코에 박힌 선명한 덧문 자국을 빼놓고는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오빠가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대체 왜 어두운데 앉아 있는 거니? 오빠는 아빠가 의자로 다가가 석간신문을 집으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빠는 모빌 레지스터나 버밍햄 뉴스나 먼트가머리 애드버타이저를 읽으시면서 조용히 그 위기를 음미하셨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 사람들이 아빠를 쫓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빠가 아빠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들이 아빠를 해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빠는 신문을 아래쪽에 내려놓고는 오빠를 물끄러미 쳐다보셨다. 무엇을 읽고 있었던 거야? 아니다. 잼. 그들은 우리 친구들이야. 그들은 갱단이 아니었어요? 오빠는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아빠는 미소를 멈추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아니야. 메이콤에는 폭도도 바보짓도 있을 수 없어. 메이콤에 갱단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쿠클럭스 단이 언젠가 가톨릭 신도들을 쫓고 있었잖아요. 메이콤에 가톨릭 신도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 넌 지금 다른 어떤 것하고 혼돈하고 있는 거야. 저 옛날 1920년경에 클랜 단이라는 게 있었다만 그건 무엇보다도 정치단체였어. 게다가 겁줄 만한 누구도 찾아낼 수 없었고 어느 날 밤 샘 레비 아저씨네 집 옆을 행진하며 시위를 했지만 샘 아저씨가 현관에 서서 그들에게 꼴좋게 되었다고. 그들이 등에 걸치고 있는 천조각은 자신이 판 것이라고 말해주었지. 아저씨가 그 사람들을 너무 부끄럽게 만든 나머지 그들은 그만 조용히 사라져버렸단다. 레비 집안 사람들은 훌륭한 가문의 기준에 모두 들어맞는 사람들이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메이콤에서 5대에 걸쳐 똑같은 땅에서 살아왔다. 쿠클럭스는 이제 사라졌어. 다시는 나타날 수 없을 거야. 나는 들과 함께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아빠가 고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엿들을 수 있었다. 누구 못지않게 나도 남부의 여성상을 존경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알량한 허구를 지켜나가려는 건 찬성할 수 없어. 두 분이 또다시 다투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오빠를 찾았고 오빠는 자기 방 침대 위에서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또 다투시는 거야? 그런 셈이지. 고모는 톰 로빈슨에 대해 아빠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하셔. 아빠가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말하실 정도니까. 스카웃, 난 겁이 나. 무엇이 겁이 난다는 거야? 아빠가 걱정돼. 누군가가 아빠를 해칠지도 몰라. 오빠는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하기를 더 좋아했다. 내가 물어봐도 자기를 혼자 있게 해달라는 말뿐이었다. 그 이튿날은 일요일이었다. 신도들이 두 다리를 펴고 잠시 쉴 수 있는 주일학교와 교회 예배 시간 사이에 나는 아빠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교회 마당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헥테이트 아저씨도 있었다.
나는 아저씨가 마침내 믿음의 불빛을 발견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아저씨는 지금껏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언더우드 아저씨도 와 계셨다. 아저씨가 유일한 소유주요 편집자요. 발행인으로 있는 메이콤 트리뷴을 빼놓고서는 아저씨는 어떤 조직에도 아무 쓸모가 없는 분이셨다. 늘 옆에 있는 1갤런짜리 체리와인 병에서 이따금씩 술을 마시며 자동식자 주조기와 더불어 평생을 보내신 분이었다. 아저씨는 좀처럼 신문 기사를 취재하는 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아저씨에게 기사를 제공해 주었다. 소문에 따르면 아저씨는 자신의 머리로 메이콤 트리뷴의 판을 모두 짜고 식자 주조기에서 직접 기사를 쓴다고 했다.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다. 언더우드 아저씨를 여기까지 끌어낸 것을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아빠가 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다. 아빠는 톰 로빈슨을 메이콤의 감옥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선 그를 그곳에 두고 잘만 지키고 있으면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셨다. 나한테 말씀하시고 계셨다기보다는 아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다. 앞쪽에서 세 번째 줄에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보다 조금 느리게 내 줄을 가까이 하려 함은 하고 찬송가 구절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고모랑 오빠랑 나와는 같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다. 교회에서는 늘 혼자 앉아 계시고 싶어 하셨다. 일요일의 감도는 겉으로만 평화스러운 모습은 알렉산드라 고모가 우리 집에 오시고 나서부터 더욱 짜증스러워졌다. 아빠는 점심을 드신 뒤 곧바로 서재로 달아나셨다. 어쩌다 우리가 서재를 들여다보면 아빠는 회전 의자에 깊숙이 앉아 책을 읽고 계시곤 했다. 고모는 2시간 낮잠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이웃 사람들이 쉬고 있으니 마당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하셨다. 오빠는 머리통이 컸다고 미식축구 잡지를 하나를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딜이랑 나는 디어스 목장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 날은 공기총을 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딜과 나는 목장 근처에서 얼마 동안 오빠의 축구공을 차며 놀았지만 별로 재미가 없었다. 딜은 부 레들리를 건드려 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아저씨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오후 내내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딜은 내 말에 꽤나 감명을 받은 듯 했다. 저녁 식사 때 우리는 헤어졌고 저녁을 먹은 뒤 오빠와 나는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빠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셨다. 끝에 전구가 하나 달린 기다란 전기 연결 코드를 들고 거실에 들어오셨던 거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올 거야.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너희들은 자고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 잘 자란 인사를 해야겠다. 이 말을 마치고 아빠는 모자를 쓰시고 뒷문으로 나가셨다. 자동차를 타고 가시는데 아빠한테는 몇 가지 독특한 버릇이 있었다. 그 한 가지 버릇은 식사 뒤 후식을 드시지 않는 거다. 두 번째 버릇은 걷기를 좋아하시는 거다. 내 기억으로는 차고에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시보레 한 대가 있었다. 아빠는 일과 관계된 여행으로 꽤 먼 거리를 달렸지만 메이콤에서는 하루에 4차례 2마일가량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사무실과 집을 오가셨다. 아빠의 유일한 운동은 걷는 거라고 하셨다. 하지만 메이콤에서는 특별한 목적 없이 산책을 하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정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얼마 뒤 고모와 오빠에게 저녁 인사를 하고 한참 책을 읽고 있는데
오빠 방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잠을 잘 때 내는 소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방문을 두드렸다. 왜 잠을 자지 않는 거야? 잠깐 읍내에 갔다 오려고. 오빠는 바지를 갈아입고 있었다. 그건 왜? 오빠, 벌써 10시가 다 되었어. 오빠도 시간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가려고 했다.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오빠가 갈 수 없다고 말해도 난 갈 거야. 알겠어? 오빠는 나를 집에 붙들어 놓으려면 한바탕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싸우게 되면 고모를 화나게 만든다고 오빠는 생각했다. 그래서 오빠는 마지못해 굴복하고 말았다. 나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고모 방에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쪽 계단 아래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오늘은 달도 뜨지 않았다. 딜도 가고 싶어 할 거야. 물론이겠지. 오빠가 시무룩하게 대꾸했다. 우리는 차도 옆 벽을 뛰어넘어 레이첼 아줌마네 옆 마당을 가로질러서 딜의 창가로 갔다. 오빠가 휘파람으로 메추리 소리를 냈다. 딜의 얼굴이 덧문에 나타났다 사라지더니 5분 뒤 덧문의 고리를 풀고 기어 나왔다.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라 딜은 인도에 이를 때까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오빠는 이것저것에 호기심 갖는 버릇이 생겼어. 캘퍼니아 아줌마 말로는 그 나이쯤 되면 모든 사내 아이들이 감염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래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 다만 느낌일 뿐이지만 우리는 문이 꼭 잠긴 채 텅 비어있는 듀보스 할머니네 집 앞을 지나갔다. 동백꽃은 온갖 잡초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우체국 모퉁이까지는 8집을 더 지나가야 했다. 읍내 광장 남쪽은 인적이 끊겨 한산했다. 길모퉁이마다 키가 큰 칠레 삼나무 관목이 우거졌고 그 사이에는 말을 메어두는 쇠말뚝 하나가 가로등 불빛을 받고 반짝였다. 군 화장실에 전구가 하나 밝혀 있을 뿐 그쪽 편 법원 건물은 캄캄했다. 법원 광장 주위에는 상점들이 또 다른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상점 안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빠의 사무실은 개업할 때에는 법원 건물 안에 있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뒤 아빠는 좀 더 조용한 메이콤 은행 건물로 옮기셨다. 광장 모퉁이를 돌아가자 은행 앞에 아빠의 자동차가 있었다. 지금 사무실에 계셔. 하지만 아빠는 사무실에 계시지 않았다. 사무실은 긴 복도를 따라가야 들어갈 수 있었다. 긴 복도 아래에 작고 평범한 글씨로 쓴 에티커스 핀치 변호사라는 팻말이 문 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보였다. 캄캄했다. 오빠는 확인하려고 은행 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거리로 올라가자. 언더우드 아저씨한테 가셨을지도 몰라. 언더우드 아저씨는 메이콤 트리뷴 신문사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셨다. 건물 위층에서 말이다. 2층 창문을 통해 내다만 보아도 법원과 감옥의 기사를 취재할 수 있었다. 사무실 건물은 광장에서 북서쪽 모퉁이에 있었고 그곳에 가려면 감옥을 지나가야만 했다. 메이콤 감옥은 군의 모든 건물 중에서 제일 유서 깊고 가장 무서운 건물이었다. 아빠 말씀으로는 조셔, 세인트 클레어 사촌이 설계했을 법한 건물이라고 했다. 그 건물은 분명히 누군가의 몽상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광장을 마주보고 있는 상점들과 지붕이 가파른 주택으로 된 읍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메이콤 감옥은 고딕식 건축 양식을 우스꽝스럽게 축소해 놓은 것이었다. 감방 하나의 넓이에다 감방 2개 정도의 지붕을 이고 있는 이 건물은 총안이 있는 작은 흉벽과 아치형 지주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정면은 붉은 벽돌로 하고 교회식 창문에는 두꺼운 쇠창살을 달아 더욱 환상적인 맛을 자아내게 했다. 외로운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틴덜 철 물점과 메이콤 트리뷴 신문사 사이에 끼어 있었다. 감옥은 메이콤군에서 유일하게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 건물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꼭 빅토리아 시대의 변소 같다고 했고, 그 건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읍내에 꽤 존경할 만한 권위를 가져다 준다고 했다. 메이콤을 찾는 어떤 낯선 사람도 그 감옥 안에 깜둥이들이 득실거릴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인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자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이상하네. 감옥 바깥쪽엔 전기불이 없는데. 기다란 전기 연결 코드가 2층 창문의 창살 사이로 나와 건물 아래쪽으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가시 없는 알전등 불빛 아래 아빠가 앞문에 기대어 앉아 계셨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날벌레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책을 읽고 계셨다. 나는 아빠를 향해 뛰어갔지만 오빠가 붙잡았다. 아빠한테 가지 마. 좋아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아빠는 안전하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자. 아빠가 어디 계신가 알고 싶었을 뿐이었어. 우리가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쓴 자동차 4대가 메리디언 고속도로 방향에서 천천히 일렬로 줄을 지어 달려왔다. 광장을 한 바퀴 빙 돌아 은행 건물을 지나 감옥 앞에 차를 세웠다.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아빠가 신문을 읽으시다가 고개를 쳐드시는 모습이 보였다. 아주 천천히 신문을 접어 무릎에 떨어뜨리고는 모자를 머리 뒤쪽으로 젖히셨다. 아빠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자, 어서 가자. 우리는 재빨리 광장을 가로질러 짙으니 정글 가게 문이 그늘에 숨었다. 오빠는 인도 쪽을 살펴보았다. 좀 더 가까이 가자. 우리는 틴덜 철물점 문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다. 불빛 속에서 건장한 형체들이 감옥문을 향해 움직이자 어렴풋한 그림자들이 실체로 드러났다. 아빠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 사내들에 가려 아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핀치 변호사님, 그 녀석은 거기 있겠죠? 한 사나이가 말했다. 그렇소. 지금 자고 있어. 그러니 깨우지 마시오. 그들은 아빠의 말대로 했지만 뒷날 생각해보니 곧 이어 역겨운 코미디 같은 우습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변호사님도 잘 아실 텐데요. 또 다른 사나이가 말했다. 문에서 비켜서시지요, 변호사님. 월터, 돌아서서 집으로 가게. 헥테이트가 이 근처 어디에 있을 거야? 빌어먹을 핵은 무슨 해? 또 다른 사나이가 내뱉었다. 핵일당은 지금쯤 숲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내일 아침까지는 나오지 못할 겁니다. 정말인가? 왜 그렇게 되었지? 거지 사냥놀이에 불러냈죠. 변호사님도 미처 그건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은 했지만 믿지는 않았지. 그렇다고 사정이 달라지진 않잖아. 안 그런가? 아빠의 목소리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 맞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이틀에 걸쳐 아빠가 2번이나 이 질문을 던졌고 그것은 누군가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건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나는 오빠에게서 떨어져 나와 아빠를 향해 힘껏 달렸다. 오빠가 소리를 지르며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나는 오빠와 뒤를 앞질렀다. 검고 냄새나는 몸들을 뚫고 둥근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빠!
나는 아빠가 꽤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빠의 얼굴 표정을 보는 순간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렸다. 아빠의 두 눈에서 분명한 공포의 빛이 반짝이다가 딜과 오빠가 불빛에 나타나자 사라졌다. 퀴퀴한 위스키와 돼지우리 냄새가 났다. 주위를 돌아보자 이 사내들은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어쩌냐게 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갑자기 황당한 느낌이 들었다. 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의기양양하게 뛰어들었던 거다. 아빠는 의자에서 일어나셨지만 노인처럼 천천히 몸을 움직이셨다. 머뭇거리는 손가락으로 접은 자리를 펴서 아주 조심스럽게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잼, 집으로 돌아가거라. 스카웃과 딜을 데리고 가. 아빠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늘 내키는 마음은 아니라도 즉시 따르는데 익숙해 있었다. 하지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으로 밀어보아 오빠는 조금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오빠는 고개를 내저었다. 아빠는 두 주먹을 엉덩이에 갖다 놓으셨고 오빠도 그렇게 했다. 서로 마주보는 동안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별로 닮은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빠의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과 눈, 그리고 달걀 모양의 갸름한 얼굴과 아담한 두 귀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아빠의 짙은 회색 머리카락과 각진 얼굴과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서로 비슷했다. 상대를 노려보는 도전적인 태도가 바로 그랬다. 잼, 집에 가라고 했다. 오빠는 다시 고개를 내저었다. 제가 돌려보내지요. 건장한 체격의 사내 하나가 말하고는 오빠의 목덜미를 잡았다. 획 잡아당겨 오빠를 거의 들어올리다시피 했다. 오빠한테 손대지 마세요. 재빨리 내가 그 사내에게 발길질을 했다. 맨발이었던지라 나는 그 사나이가 진짜 고통을 느끼며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여간 놀라지 않았다. 정강이를 차려고 하다가 그만 너무 높이 찬 모양이었다. 스카웃, 이젠 됐다. 아빠가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셨다.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하지 마라. 그건 안 돼. 내가 변명을 늘어놓자 아빠가 말씀하셨다. 누구든 오빠를 그런 식으로 다루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어요. 핀치 변호사님, 좋습니다. 애들을 여기서 보내시죠. 지금부터 15초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이 낯선 사람들 무리에 둘러싸인 채 아빠는 오빠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아빠가 위협을 하고 부탁을 하고 마침내 잼, 제발 그 애들을 데리고 가 하고 말씀하셔도 오빠는 전 안 가요. 하고 완강하게 버틸 뿐이었다. 나는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일단 아빠가 오빠를 집으로 보내고 난 뒤 닥쳐올 일을 생각하니 오빠는 오빠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내들을 돌아다 보았다. 여름밤이었는데도 옷을 입고 있었다. 대부분 작업복에다 옷깃까지 단추를 채운 무명 셔츠를 입고 있었다. 옷소매를 내리고 소매뿌리에 단추를 채운 것으로 보아 추위를 타는 모양이었다. 어떤 사람은 모자를 귀까지 눌러 쓰고 있었다. 시무룩한 표정에 밤늦은 시간에 익숙하지 않은 듯 졸려 보였다. 다시 한번 아는 얼굴이 있나 찾아보았고 반원 중간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다. 커닝햄 아저씨. 그 사람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다. 커닝햄 아저씨? 한사 상속 문제는 잘 되어가나요? 나는 월터 커닝햄 아저씨의 법적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 아빠가 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그 남자는 눈을 끔뻑거리며 작업복 멜빵에 엄지손가락을 끼웠다.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헛기침을 해대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
친근하게 접근하려는 내 시도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커닝햄 아저씨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는데 거의 매일 모자를 쓰고 있는지 이마 위쪽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하얗게 보였다. 아저씨는 무거운 장화를 신은 발을 옮겨 놓았다. 커닝햄 아저씨, 저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진 루이즈 핀치예요. 언젠가 아저씨가 우리에게 히코리 호두를 갖다 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나는 우연히 사귄 사람이 모른 채 할 때 느끼는 그런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월터하고 같은 학교에 다녀요. 그 앤 아저씨 아들이죠? 아저씨, 그렇지 않은가요? 커닝햄 아저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월터와 같은 반이에요. 공부를 썩 잘하거든요. 착한 애고요. 정말 좋은 애지요. 언젠가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어쩌면 아저씨에게 제 얘기를 했을 거요. 한번 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그 앤 정말 멋지게 처신하더라고요. 그 애에게 안부 좀 전해주실래요? 아빠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의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커닝햄 아저씨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눈꼽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저씨를 편하게 느끼도록 할 마지막 노력으로 나는 다시 한번 한사 상속 문제를 꺼냈다. 한사 상속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요. 아저씨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던 나는 내가 사내 어른 모두를 상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모두들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몇 사람은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다. 아빠는 오빠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으셨다. 아빠와 오빠는 딜 옆에 함께 서 있었다. 아빠와 오빠의 주의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다. 심지어 아빠는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는데 언젠가 아빠는 그런 표정은 볼썽사납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우리 눈과 마주치자 아빠는 눈을 감아버렸다. 한데, 아빠. 지금 전 커닝햄 아저씨에게 한사 상속은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요. 때론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힘을 합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천천히 입을 다물었다. 한사 상속은 거실에서 나누는 화제로 충분한 거였다. 나는 머리 밑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어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아빠께 여쭤보았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고개를 돌려 커닝햄 아저씨를 쳐다보니 아저씨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잠시 뒤 아저씨는 괴상한 짓을 했다. 쭈그리고 주저앉아 내 두 어깨를 잡는 거였다. 꼬마 아가씨, 그의 안부를 전해주지. 그러고 나서 아저씨는 허리를 펴고 큼직한 손을 흔들었다. 자, 가세. 자, 여기를 떠나자고. 올 때처럼 한두 사람씩 짝을 지어 덜컹거리는 자동차에 올라탔다. 문이 쾅 닫히고 엔진이 기침 소리를 낸 뒤 그들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는 아빠를 쳐다보았지만 아빠는 감옥으로 가서는 벽 쪽에 얼굴을 돌린 채 벽에 기대고 계셨다. 아빠한테 가서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지금 집에 갈 수 없으세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고 세게 코를 풀었다. 핀치 변호사님? 부드럽고 목이 쉰 소리가 위쪽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그 작자들은 모두 갔나요? 아빠는 뒤로 물러서 위쪽을 쳐다보았다. 모두 갔다네.
톰, 어서 잠을 좀 자게나. 이제 더 이상 자네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밤을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자네 말처럼 절대 그러지 못할 거야. 에티커스, 내가 지금까지 쭉 자네를 지켜주었다네. 언더우드 아저씨가 총신이 2개 달린 엽총을 들고 메이콤 트리뷴 신문사 위쪽 창문 밖으로 몸을 기대고 계셨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훨씬 지났고 그래서 아주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고개를 쳐들고 언더우드 아저씨는 창문 밖으로 몸을 기댄 채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말씀을 나눌 것 같아 보였다. 마침내 아빠가 돌아와 감옥문 위에 전깃불을 끄고 의자를 집어들었다. 변호사님, 제가 들어드릴까요? 딜이 물었다. 지금까지 딜은 입을 뻥긋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 고맙다, 애야. 사무실을 향해 딜과 나는 아빠와 오빠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딜은 의자 때문에 불편해서 걸음이 느렸다. 아빠와 오빠는 우리보다 한참 앞서갔다. 아빠가 집에 가지 않았다고 오빠를 야단치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 추측이 빗나갔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가면서 아빠는 손을 뻗쳐 오빠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다. 그건 아빠가 애정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다. 앵무새의 죽이기 제16장. 잼오빠가 내 소리를 들었다. 연결문에 고개를 내밀었다. 오빠가 내 침대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아빠 방에 불이 켜졌다. 우리는 불이 꺼질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섰다. 아빠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가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오빠는 나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가서는 침대 옆자리에 눕혔다. 잠을 청해봐. 어쩌면 내일이 지나면 모두 끝나게 될 거야. 우리는 고모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집 안에 들어왔다. 아빠는 차도에서 차 엔진을 끈 뒤 밀어서 차고에 넣었다. 우리는 뒷문으로 들어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너무 피곤해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아빠가 침착하게 신문을 접고 모자를 머리 뒤쪽으로 밀던 기억이 이번에는 아빠가 텅 빈 길거리 한 중간에 서서 안경을 위로 치켜 올리는 기억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의 모든 의미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나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오빠는 너무 잘해주었다. 9살이 거의 다 되어서 이렇게 행동한다느니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들먹이지 않았다. 그 이튿날 아침 오빠를 빼놓고는 모두들 식욕을 잃었다. 오빠는 달걀을 3개나 먹어치웠다. 아빠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오빠를 쳐다보았고 알렉산드라 고모는 커피를 마시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아이들이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하셨다. 아빠는 이런 수치라면 얼마든지 당해도 좋다고 말씀하셨고 고모는 언더우드 씨가 같이 있었다니 말도 안 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브렉스턴에겐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 그 사람은 흑인들을 경멸하지. 옆에 있는 것도 무척 싫어한단 말씀이야. 읍내 사람들 견해에 따르면 몸집이 작은 언더우드 아저씨는 꽤나 불경스러운 욕을 잘 해대는 사람이었다. 아저씨의 아버지가 그만 유별난 익살이 발동해서 브렉스턴 브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저씨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아빠는 그렇게 남부군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술주정뱅이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캘퍼니아 아줌마는 알렉산드라 고모에게 커피를 더 따라주었다. 나도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애교 떠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줌마는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다.
커피를 마시기엔 아직 어려.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말해줄게. 커피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자 아줌마는 그럼 좋아 하시며 찬장에서 커피잔을 하나 꺼냈다. 커피 한 숟가락을 넣고는 잔이 넘치도록 우유를 가득 부었다. 커피잔에 혀를 내밀어 고마워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고모가 경고라도 하듯 얼굴을 찡그리고 계셨다. 하지만 고모는 아빠에게 얼굴을 찡그리고 계신 거였다. 고모는 아줌마가 부엌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입을 여셨다. 그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 돼요. 누구 앞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지? 캘포니아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 말이에요. 그녀 면전에 대고 브렉스턴 언더우드가 흑인들을 경멸한다고 했잖아요. 글쎄, 그건 캘퍼니아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이콤에 사는 사람치고 아마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걸? 요즘 들어 나는 아빠한테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 변화는 바로 알렉산드라 고모와 이야기하실 때 나타났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짜증을 내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용히 속으로 파고드는 거다. 식사하면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면 캘퍼니아 앞에서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 가족에게 그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캘퍼니아도 잘 알고 있거든.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빠 목소리에는 희미하게나마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에티커스, 난 그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들을 단지 부추길 뿐이니까. 저희들끼리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읍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해가 지기 전에 저들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지요. 아빠는 나이프를 놓으셨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법도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규정은 없어. 우리가 먼저 화제거리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거다. 스카웃, 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거니? 나는 커피잔에 숟가락을 넣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전 커닝햄 아저씨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래전에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직도 우린 친구란다. 하지만 어쩌녁엔 아빠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아빠는 나이프 옆에 포크를 내려놓고는 접시를 옆으로 밀어놓으셨다. 커닝햄 아저씨는 바탕은 좋으신 분이야. 다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저씨에게도 약점이 있으신 것뿐이지. 그걸 약점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자는 어젯밤 처음 그곳에 도착하자 아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약간 다치게는 했을지도 모르지. 아빠가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잼, 너도 나이를 먹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폭도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인간이거든. 커닝햄 아저씨는 어젯밤 폭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이셔. 남부의 작은 읍내마다 모든 폭도들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별게 아니란 말이다. 안 그래?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8살짜리 애가 그들에게 판단이 서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야. 안 그래? 그걸 보면 뭔가 알 수 있어. 들짐승 같은 패거리들도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걸. 어쩌면 우리에겐 어린이 경찰대가 필요한지도 몰라. 어젯밤 너희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월터 커닝햄 아저씨를 아빠의 입장에 서게 만들었던 거야. 그걸로 충분해. 나는 오빠가 나이를 먹어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월터가 학교에 오는 첫날이 바로 그에게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 애를 다신 건드려서는 안 돼.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희들 모두 이 문제 가지고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에티커스, 이런 일이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알고 있겠죠? 내가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진 말아요. 아빠는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아직 하루가 남았어. 그럼 이만 실례하지. 잼, 오늘 너랑 스카웃이랑 읍내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야. 아빠가 자리를 뜨자 딜이 복도를 따라 식당으로 깡충거리며 걸어왔다.
오늘 아침 읍내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맨주먹으로 우리가 수백 명의 어른들을 물리쳤다고? 알렉산드라 고모가 노려보자 딜이 입을 다물었다. 수백 명은 무슨 수백 명. 누가 누구를 물리친 것도 없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저 커닝햄 떼거리였을 뿐이야. 오, 고모. 딜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해요. 오빠는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오늘은 모두 마당에서 놀 거라. 우리가 앞 현관 쪽으로 나가자 고모가 말씀하셨다. 마치 토요일 날 같았다. 군 남쪽 끝에서 사람들이 한가롭지만 차분하게 줄을 지어 우리 집 앞을 지나갔다.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는 순종 말을 타고 비틀거리며 지나갔다. 안장에서 어떻게 몸을 가누는지 모르겠네.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술에 취하는 걸 어떻게 참을 수 있다는 거지? 여자들을 가득 태운 마차도 우리 집 앞을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여자들은 무명햇빛 가리개 모자를 쓰고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펠트 모자를 쓴 턱수염이 긴 사내가 마차를 몰았다. 저기 메노파 교도들이 지나가고 있어. 그들은 옷에 단추를 달지 않아.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메노파 교도들은 주로 강가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으며 메이콤 읍내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딜은 무척 흥미있어 했다. 그들은 모두가 눈이 파랗지. 그리고 남자들은 결혼한 뒤에는 수염을 깎을 수 없어. 부인들은 남편들이 턱수염으로 간지럼 태우는 걸 좋아할 거야. 노새를 타고 엑스빌럽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 아저씨는 되게 웃기셔. X는 이름을 줄인 약자가 아니라 진짜 이름이야. 언젠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지. 그랬더니 엑스빌럽스 하고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 서기가 철자를 대보라고 했더니 여전히 X라고 말하는 거였지. 다시 물어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은 X라는 거야. 계속 이름을 물어대자 아저씨는 종이에 X라는 글자를 써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높이 쳐들었지. 누가 이름을 지었냐고 묻자 태어날 때 식구들이 그렇게 호적에 올렸다고 대답하는 거였어. 메이콤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동안 오빠는 딜에게 좀 더 유명한 주민들의 내력과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해 주었다. 가령 텐서 존스 아저씨는 금주법을 찬성하는 쪽에 투표를 했으며 에밀리 데이비스 아줌마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코담배를 피우며 바이런 월러 아저씨는 바이올린을 켤 줄 알며 제이크 슬레이드 아저씨는 3번째로 이빨이 났다는 이야기 말이다. 보기 드물게 근엄한 표정을 한 주민들도 마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들이 여름꽃으로 활활 불타고 있는 모디 애킨스 아줌마네 마당을 가리키고 있을 때 아줌마가 마침 현관에 나오셨다. 모디 아줌마에게는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현관에 있는 아줌마는 너무 멀어서 얼굴 모습은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늘 아줌마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아줌마의 기분 상태를 알아낼 수 있었다. 지금 아줌마는 팔짱을 끼고 두 어깨를 약간 늘어뜨리고 고개를 한쪽을 기울인 채 햇빛에 안경을 반짝이며 서 계셨다. 그렇다면 아줌마는 지금 가장 아기를 품은 웃음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차를 몰던 사람이 노새를 늦추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니라 라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모디 아줌마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고 외쳐댔다. 마차를 몰던 사람이 노새를 빨리 몰아가는 동안 세족 침례교도들은 악마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성서를 인용한다고 추측했을 것이다. 왜 그들이 모디 아줌마네 마당을 끔찍이 싫어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낮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사람치고 모디 아줌마의 성서 지식은 그야말로 놀라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오늘 오전에 법정에 가실 생각인가요?
우리는 어느덧 아줌마네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아니란다. 오늘 아침 법원과는 아무 볼 일이 없어. 구경하러도 안 가세요? 안 간다니까. 불쌍한 한 인간이 목숨을 두고 재판받는 것을 지켜본다는 건 병적인 거야. 저 사람들 좀 봐라. 마치 로마의 카니발 같구나. 모디 아줌마,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재판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가 않지요.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공개적으로 재판을 연다고 해서 내가 꼭 참석할 필요까진 없지? 그때 스테파니 크로포드 아줌마가 옆에 다가왔다.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있었다. 저 사람들 좀 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목사가 연설이라도 한다고 생각할 거야. 스테파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트니 정글 가게에 가는 중이지. 모디 아줌마는 스테파니 아줌마가 모자를 쓰고 짙은이 정글에 가는 것을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한데 말이야. 에티커스가 어떻게 하나 법정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에티커스한테 소환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는 모디 아줌마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스테파니 아줌마가 그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될지도 모른다고 모디 아줌마가 말해주셨다. 우리는 아빠가 점심을 드시러 집에 오신 정오까지 그럭저럭 견뎌냈다. 오전 내내 배심원을 선정했다고 들려주셨다. 점심을 먹은 뒤 우리는 디를 불러내어 같이 읍내에 갔다. 마치 축제날과 같았다. 공공장소에는 노새와 마차가 나무마다 모두 매여 있어 짐승 한 마리 더 메어둘 말뚝이 없었다. 법원 광장은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과일병에 든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시럽 바른 비스킷을 삼키는 피크닉 손님들로 가득했다. 어떤 사람은 차디차게 식은 닭과 튀긴 돼지고기를 뜯고 있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잡화점에서 산 전구 모양처럼 생긴 병에 담긴 코카콜라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 기름때가 묻은 애들은 어른들 틈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고 갓난아이들은 엄마의 젖가슴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멀리 광장 모퉁이에는 흑인들이 정어리와 크래커 그리고 좀 더 맛이 강한 내히, 콜라로 식사를 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도 그들과 함께 앉아 계셨다. 형, 저 아저씨는 봉지에서 뭔가를 마시고 있는데?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가 그러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잡화점에서 산 노란 빨대 2개가 아저씨의 입에서 갈색 종이 봉지 깊숙이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저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종이 봉지 안에 어떻게 그걸 넣어가지고 있을까? 오빠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저 아저씨는 코카콜라 병에다 위스키를 가득 담아가지고 종이봉지 안에 넣어가지고 계신 거야. 여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말이지. 오후 내내 마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될 거야. 물론 잠깐 나가서 병을 다시 채워오시지. 그런데 왜 흑인들과 같이 앉아 계신 거야? 언제나 그러셔. 우리보다는 흑인들을 더 좋아하시나 봐. 멀리 군 경계선 근처에 혼자 사시지. 흑인 여자를 얻어서 온갖 혼혈아들을 낳았어. 아이들이 나타나면 일러줄게. 아저씨는 쓰레기 같은 백인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강둑 한쪽 땅이 모두 아저씨 거야. 게다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고.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걸까? 그게 아저씨의 방식이니까. 소문에 따르면 아저씨는 결혼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러신다는 거야. 누구더라? 그렇지. 스펜서네 집안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나? 엄청난 결혼식을 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 결혼식 예행 연습을 마친 뒤 신부가 2층에 올라가 자기 머리를 날려버린 거야. 엽총으로 말이지.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긴 거였어. 왜 그랬는지 밝혀졌나? 아니, 돌퍼스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왜 그랬는지 몰라. 소문에 따르면 아저씨한테 흑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야.
아저씨는 그 여자를 그냥 둔 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고 그 뒤로 줄곧 아저씨는 술에 절어 지내셔. 하지만 그 아저씨는 자기 아이들에겐 진짜 잘해주시고 오빠, 혼유라가 뭐야? 백인 피가 반, 흑인 피가 반인 사람이야. 스카웃, 너도 봤잖아. 잡화점에서 배달하는 빨간 곱슬머리 애 말이야. 그 애가 바로 혼혈아인데 정말로 비참해. 어째서 비참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으니까. 흑인들은 반은 백인이라고 배척하고 백인들은 반은 흑인이라고 배척하거든. 그러니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지. 돌퍼스 아저씨는 자기 아이들 중 둘을 북쪽으로 보내버렸대. 북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는데. 저기 한 명 지나간다. 조그만 사내아이 하나가 흑인 여자의 팔을 붙잡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나에게는 완전히 흑인처럼 보였다. 코가 넓적하고 이가 예쁜 그 애는 짙은 초콜릿색 피부를 하고 있었다. 가끔 즐거운 듯 깡충깡충 뛰면 흑인 여자가 손을 잡아당겨 멈추게 했다. 오빠는 그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저 애가 바로 그런 애야. 어떻게 알아? 나한테는 흑인 같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알 수 없어. 그게 누군지 알지 못하면 말이야. 하지만 저 애에겐 분명히 레이먼드 집안 피가 반은 섞여 있거든. 하지만 내 말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냔 말이야. 스카웃, 말해줬잖아.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흑인이 아닌지는 어떻게 안다? 잭 핀치 삼촌 말씀으로는 그건 정말 모르는 거래. 핀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진 분명히 흑인이 아니지만 구약 성서 시대에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피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구약성서 시대에서 내려왔다면 그건 까마득히 먼 얘기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지역에선 흑인 피가 단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 취급을 받아. 헤이, 저기 좀 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슨 신호가 있었는지 점심 먹던 사람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신문지며 셀로판지며 포장지가 흩어졌다. 아이들은 엄마한테 달려갔고 갓난아이들은 등에 업혔다. 땀에 전 모자를 쓰는 사내들은 식구들을 모아 법원문 안으로 몰았다. 멀리 광장 모퉁이에 앉아있던 흑인들과 돌퍼스 레이먼드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서 먼지를 털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들은 백인들 뒤쪽 문간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우리도 들어가자. 안 돼. 그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아빠가 우리를 보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메이콤 군 법원 건물은 한 가지 점에서는 알링턴 묘지를 어렴풋하게 떠올리게 했다. 남쪽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 지붕에 비해 너무 무거워 보였다. 1856년 화재 때 모두 타버리고 오직 기둥만 남아 있었다. 그 기둥 주위에 또 다른 법원 건물을 세웠다. 아니, 그 기둥과는 관계없이 세웠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듯하다. 남쪽 현관만 아니라면 메이콤 군 법정 건물은 초기 빅토리아 건축 양식으로 북쪽에서 바라보면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그리스식을 본뜬 기둥은 녹이 슬고 시간도 제대로 맞지 않는 시계가 달린 커다란 19세기 시계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아무리 시시해도 과거의 유산이라면 뭐든지 보존하려 드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층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늑한 방들을 몇 개 지나야 했다. 세금 사정관, 세금 징수관, 군서기, 군검사, 순회서기, 유언 검인 판사가 썩어가는 기록 문서 냄새와 습기 차고 낡은 시멘트 냄새와 퀴퀴한 오줌 냄새가 뒤섞인 어둡고 시원한 방에 앉아 있었다. 대낮에도 전등불을 켜야 할 정도였다. 투박스런 마룻바닥에는
언제나 먼지가 한 겹 뒤덮여 있었다.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 탓으로 키가 작고 얼굴은 창백했다. 바람이나 햇빛을 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군중이 그렇게 1층 복도를 메우리라고는 미처 상상을 못했다. 오빠랑 들고 떨어진 나는 오빠가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려니 생각하고 혼자서 벽을 따라갔다. 나는 게으름뱅이 클럽 사람들 틈에 낀 채 될 수 있는 대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이 클럽은 흰 셔츠와 카키색 바지에 멜빵을 맨 노인들의 단체로 젊은 시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냈고 지금 인생의 황혼기도 마찬가지로 광장 떡갈나무 및 소나무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아빠의 말씀으로는 법원 업무에 관해 상당히 주의 깊게 비판하는 그 노인들은 오랜 관찰을 통해 법원장만큼이나 법률을 밝다고 했다. 보통 때는 그 노인들만이 법원의 자리를 메웠으므로 오늘은 편안한 일상사가 방해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이 입을 열자 그 목소리가 격식을 차리지 않는데도 왠지 무게 있게 느껴졌다. 바로 아빠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진 알고 있겠지? 한 노인이 말했다. 아, 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어. 에티커스 핀치는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다른 노인이 대꾸했다. 그 사람은 제대로 법률을 읽을 수 있어. 그 일뿐이니까. 첫 번째 사람이 킬킬거리며 대답했다. 빌리,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법원이 이 깜둥이 녀석을 변호하라고 그를 임명했단 말씀이야. 세 번째 노인이 말했다. 맞아. 하지만 에티커스는 그 녀석을 변호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씀이야. 그것은 새로운 소식이었다. 이 사건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소식이었다. 아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다. 아빠가 우리한테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이 사실만 알았더라면 우리는 아빠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여러 번 변호할 수 있었을까?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싸움도 덜하고 소동도 덜 피웠을 거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읍내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을까? 법원은 그 사람을 변호하도록 아빠를 임명했고 아빠는 그를 변호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읍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흑인들은 백인들이 2층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이구, 잠깐만 기다려. 클럽 멤버 중 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클럽 멤버들은 관절이 뻣뻣한 무릎을 끌고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아래쪽으로 나를 찾고 있는 딜과 오빠와 부딪혔다. 그들은 비집고 지나갔고 오빠가 소리쳤다. 스카웃, 자리가 하나도 없어. 서 있을 수밖에 없어. 저기 좀 봐. 흑인들이 2층으로 밀려오자 오빠가 조바심을 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노인들은 입석 자리를 거의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운이 없고 그건 모두 내 탓이라고 오빠가 투덜거렸다. 우리는 비참하게 벽 옆에 서 있었다. 너희들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겠니? 손에 검은 모자를 든 사이크스 목사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셨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스카웃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만히 있거라. 어떻게 해보마. 사이크스 목사님은 조금씩 위층 쪽으로 나아가셨다가 잠시 뒤 돌아오셨다. 아래층에는 자리가 없어.
나와 같이 발코니로 가도 괜찮겠니? 물론이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사이크스 목사님보다 앞서서 재빨리 법정층으로 갔다. 거기서 양탄자를 깐 계단을 올라가 문에서 기다렸다. 사이크스 목사님이 숨을 몰아쉬며 우리를 따라오셔서는 발코니에 있는 흑인 사이로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했다. 흑인 4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맨 앞줄 자리를 우리에게 내주었다. 흑인 발코니석은 마치 2층 베란다처럼 법정의 새벽을 따라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잘 보였다. 배심원들이 긴 창문 밑 왼쪽 편에 앉아 있었다. 햇빛에 그을리고 깡마른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골 농부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당연했다. 읍내 사람들은 배심원 자리를 거부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뒤로 빠졌기 때문에 좀처럼 배심원석에서 볼 수 없었다. 배심원 중 한둘은 정장 차림을 한 커닝햄 집안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했다. 지금 그들은 허리를 펴고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순회 재판 검사와 또 다른 사람, 아빠와 톰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사무 변호사 테이블에는 갈색 책 한 권과 노란 서판이 놓여 있었고 아빠의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관람석과 법정을 가르는 난간 안쪽에는 증인들이 소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들도 우리 쪽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판사석에 앉아 있는 테일러 판사님은 마치 졸고 있는 늙은 상어처럼 보였다. 판사님 아래쪽 앞에서 상어에게 먹이를 안내하는 동갈 방어 격인 서기가 뭔가를 빠르게 쓰고 있었다. 테일러 판사님은 내가 지금껏 보아온 대부분의 판사들과 같았다. 백발에다 얼굴이 불그스레하고 상냥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는 놀랄 만큼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시는 분이었다. 때로는 책상에 2다리를 올려놓으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주머니 칼로 손톱을 파기도 하신다. 지루하게 형평 재정 심리를 다룰 때는 특히 점심을 먹은 뒤에는 졸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언젠가 한번 변호사가 그를 깨우려고 일부러 책더미를 바닥에 밀어버렸을 때 그 졸린 듯한 인상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눈을 뜨지도 않은 채 테일러 판사님은 휘틀리시 다시 그랬다가는 $100 벌금을 내게 될 거요. 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는 거다. 테일러 판사님은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 비록 겉으로는 아무렇게나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모든 절차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계셨다. 공개법정에서 판사님이 몹시 당황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커닝햄 집안 일 때문이었다. 올드세럼은 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초창기에는 별개의 2가족이 서로 떨어져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똑같은 성을 갖고 있었다. 커닝햄 집안 사람들이 코딩햄 집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 마침내 이름의 철자는 그야말로 학리적인 문제가 되었다. 학리적인 문제라는 것도 잠시뿐 커닝햄 집안의 한 사람이 토지 소유권 문제로 코딩햄 집안의 한 사람과 다투었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었다. 이 문제로 다투는 동안 짐스 커닝햄은 자기 어머니가 소유권 등기부 등본에 커닝햄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코닝햄이라고 증언을 했다. 철자를 잘 모르고 글도 잘 읽지 못하던 자기 어머니는 저녁이 되면 앞쪽 베란다에 앉아서 먼 산을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는 거다. 무려 9시간에 걸쳐 그 별난 올드세럼 주민들의 증언을 들은 뒤 테일러 판사님은 이 사건을 법정에서 기각해버리셨다. 그 근거를 따지자 테일러 판사님은 소송 원조 묵인이야 하고 소리치시고는 각자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만족하길 바란다고 발표하셨다.
정말 그랬다. 그게 바로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바라던 바였다. 테일러 판사님에게는 재미있는 버릇 한 가지가 있었다. 법정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다. 어쩌다 운이 좋으면 불을 붙이지 않은 긴 시가를 입에 물고 천천히 씹으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불이 붙지 않은 시간은 조금씩 없어졌다가 몇 시간 뒤에 담배진은 없어지고 타액과 섞인 채 매끈거리는 납작한 덩어리가 되어 다시 나타났다. 언젠가 나는 아빠에게 판사님이 키스하는 것을 판사님 부인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았더니 그분들은 별로 키스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다. 증인석은 테일러 판사님 오른쪽에 있었고 우리가 자리를 잡았을 때 헥테이트 아저씨가 벌써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